부산 구도심의 골목길은 여전히 비좁았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들 사이로 빨래줄이 교차하고 녹슨 철제 계단이 삐걱거렸지요. 강재윤은 그 골목 끝자락 2층 집에서 딸 서희와 아버지 박문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또 나가신 거야? 서희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요. 재윤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미술교구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산책하러 나가셨다고 하시네. 하지만 재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75세 노인이 이 시간에 산책을 나간다는 것이 자연스러울 리 없었지요. 박문수는 3년 전 재윤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조선소에서 일했던 그는 검소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요. 손자 서희에게는 따뜻했지만 재윤에게는 늘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재윤은 중얼거리며 아버지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문수의 밤 외출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지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조용히 돌아오곤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박문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에 나갈 때는 평상복을 입고 나가지만 새벽에 돌아올 때면 어깨가 구부정해져 있었지요. 가끔 멍이 들어 있기도 했고 묘한 알코올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술을 드실 분도 아닌데. 재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칠 전 박문수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불을 정리해 드리려다가 서랍장 뒤편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발견했지요. 10,000원짜리 지폐가 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란 재윤은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더욱 커졌지요.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박문수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했을까요? 게다가 재윤 가정의 경제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미술교사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맞추기가 빠듯했거든요. 혹시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 재윤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맴돌았습니다. 도박장?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일? 하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그렇게 의심하는 자신이 미안했지요. 서희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맨날 밤에 나가시고 낮에는 자꾸 졸으시고. 서희야,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니까. 그래도 뭔가 달라졌어. 예전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거실에 계셨는데 요즘은 방에만 계시잖아.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문수는 예전처럼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말수가 더욱 줄었지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재윤은 서희를 재워보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지요. 창밖으로는 골목길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 되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들어왔지요. 재윤은 몰래 방 문틈으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박문수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고 왼쪽 팔을 살짝 감싸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치신 건가? 재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나서서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요. 박문수가 자신의 일을 숨기려 하는 이유가 있을 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박문수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왼팔에 붙어있는 파스를 재윤은 못 본 척했지요. 아버지, 요즘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박문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재윤은 학교에 가서도
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술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동료 교사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추궁하기에는 관계가 어색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불안이 너무 컸지요. 그날 저녁 재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밤 외출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박문수가 다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재윤은 조용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부산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재윤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곧 밝혀질 진실이 어떤 것일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택시를 타는 박문수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재윤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도 박문수의 밤 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재윤은 매번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번번이 놓쳤지요.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느 저녁 재윤은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문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지요. 산책 좀 하고 오려고. 이 시간에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서 그래. 걱정 말고 있어라. 박문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재윤의 시선을 피하려 하는 것 같았지요. 그럼 저도 같이 나가겠어요. 요즘 밤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안 된다. 박문수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지요. 왜요? 저는 아버지 딸인데 함께 산책도 못하나요? 내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박문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재윤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문이 닫힌 후 서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나도 걱정돼. 할아버지 요즘 너무 이상해. 서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문수는 낮에는 거의 잠만 잤고 깨어 있을 때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지요. 예전처럼 서희와 장기를 두거나 TV를 함께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윤은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간 김의 아버지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려 했지요. 사장님, 우리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밤에 나가시는 걸 보셨나요? 슈퍼 사장은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주민들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지요. 아, 박 어르신 말씀이세요? 요즘 밤마다 나가시던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택시 타고 나가시는 걸 봤어요. 새벽에 돌아오실 때도 택시더라고요. 사장의 말을 듣고 있던 옆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어르신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새벽에 보니까 얼굴에 멍이 들어있던데. 멍이요?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술 냄새도 나고. 평소에 술 안 드시는 분이라서 의외였어요. 재윤은 급히 물건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지요. 그날 저녁 박문수가 또다시 나가려 하자 재윤은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해 주세요. 산책이라고 했잖아. 새벽 3시까지 산책을 하세요? 게다가 택시 타고 어디 가서요? 박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택시 타고 나가신다고, 멍들어서 돌아오신다고. 쓸데없는 소리들이야. 박문수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지요. 아버지,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에요? 무슨 위험한 일? 돈도. 아버지 방에 돈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온 돈인지. 박문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방을 뒤졌다는 말이야? 아니에요. 입을 정리해드리다가 우연히. 우연히?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게 우연이야? 박문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희가 놀라서 방에서 나왔지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엄마한테 왜 화내세요? 서희야, 방에 들어가 있어. 재윤이 딸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서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치실까봐. 걱정 안 해도 된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박문수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재윤이 앞을 막았지요. 아버지,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해야죠. 가족이면 서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하는 일을 의심하고 캐묻는 거야? 박문수의 말에 재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시는지, 왜 다치고 오시는지. 말할 수 없다. 왜요? 그냥 말할 수 없어. 박문수는 재윤을 밀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더니 뒤돌아봤지요. 재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박문수는 나가버렸습니다. 재윤과 서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화내는 거 처음 봐. 서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힘드신가 봐. 재윤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지요. 이틀 후 재윤은 학교에서 동료 교사 정미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 일로 고민이 좀 있어서. 재윤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정미선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지요. 그래.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 일하러 나가시는 건 아닐까? 일요? 요즘 고령자도 야간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 경비나 청소 같은. 정미선의 말이 일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숨기는 걸까요? 그래도 멍들어서 오신다는 게 이상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어떻게? 따라가 보는 거야. 아버님이 어디 가시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재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미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면 뒤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박문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재윤은 방에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지요. 아버지가 나간 후 5분쯤 지나서 재윤도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박문수는 아직 골목 끝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재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곧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택시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문수가 탔고 재윤은 급히 다른 택시를 잡았지요. 운전기사에게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지.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재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미행한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지요. 택시는 부산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앞차가 한적한 주택가에서 멈췄습니다. 재윤은 운전기사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달라고 했지요. 박문수가 내린 곳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푸른마을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재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 재윤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박문수는 건물로 들어갔다가 10분쯤 후에 다시 나왔지요. 그런데 옷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설마 일을 하시는 건가? 재윤은 건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접수대가 있었고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지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윤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원이었지요. 그리고 박문수는 야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식사를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재윤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숨기셨을까요? 나쁜 일이 아닌데 말이지요. 시간이 더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층에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한 환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윤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2층 창문 아래까지 갔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서니 창문 안이 더 잘 보였지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환자가 박문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어르신, 진정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문수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누가 약을 먹으라고 했어? 집에 가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박문수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박문수가 비틀거렸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 재윤은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박문수는 맞으면서도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박문수의 얼굴에는 새빨간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달래고 있었지요. 다른 요양보호사가 달려와서야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박문수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지요. 거울 앞에서 상처를 살펴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재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멍이 들어서 집에 오는지를, 왜 알코올 냄새가 나는지도 말이지요. 환자들을 소독하고 돌보느라 그런 냄새가 밴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재윤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박문수는 쉬지 않고 일했지요.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먹여주고 잠들지 못하는 환자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새벽 2시쯤 한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은 것 같았지요. 집에 가야 해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할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다시 누우세요. 박문수는 부드럽게 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박문수를 밀쳐버렸지요. 당신이 누구야? 내 아이들을 어디 숨겨놨어? 할머니가 박문수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아픔을 참으며 할머니를 침대로 안내했지요. 할머니, 아이들은 안전해요.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박문수는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지요. 재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왜 숨기셨을까요?
이런 선한 일을 말이지요. 새벽 3시가 되자 야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박문수는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봉투 하나를 받아 나왔습니다. 아마도 일당이겠지요. 재윤은 급히 택시를 불러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보다 일찍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재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환자들에게 맞으면서도 화내지 않던 모습, 정성스럽게 돌봐드리던 모습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을 숨기셨을까? 재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을 돕는 선한 일인데 왜 감추는 걸까요? 설마 자신들에게 미안해서는 아니겠지요?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드셨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를 팥으로 가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얼굴이 왜 그러세요? 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문에 부딪혔어. 괜찮다. 박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요. 재윤은 그날 종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숨기실까? 혹시 우리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재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알고 싶었지요. 저녁이 되어 박문수가 또다시 나가려 하자 재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본 척할 수 없어. 아버지와 진심으로 이야기해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버지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 재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혹시 박문수 어르신 보호자세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푸른마을 요양원 간호사 김경민입니다. 어르신이 다치셔서 연락드려요. 재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다치셨나요? 왼쪽 어깨를 삐끗하셨어요. 환자분이 밤에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은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매 환자 한 분이 밤중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박문수가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것이었지요. 어르신이 집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처가 좀 깊어서 연락드렸어요. 재윤은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희에게는 학원에서 늦는다고 연락해 두었지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박문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재윤이 달려가자 박문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누가 연락했나? 간호사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윤 옆으로 김경민 간호사가 다가왔지요. 어르신이 정말 성실하세요. 다치고도 일을 계속하려고 하셔서 말렸거든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재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재윤은 김경민과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환자분들이 어르신을 많이 따라요. 김경민은 박문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나이가 많지만 정말 성실하다고 했지요. 환자들이 폭력을 휘둘러도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돌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글쎄요. 아마 걱정 끼치기 싫어서가 아닐까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병실로 돌아가니 박문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재윤이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숨기셨는지 궁금해요. 박문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짐이요? 재윤아, 내 남편이 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혼자 서희 키우고 생활비 마련하고 거기에 나까지. 박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짐이었어. 돈도 못 벌고 집에만 앉아 있고. 박문수는 3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동료가 다친 일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 일로 책임을 지고 일찍 퇴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 내가 조심했으면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재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그런 짐을 지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응.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조금이라도 속죄가 되겠다 싶어서. 박문수는 요양원에서 일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고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 재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고 계셨다니.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가 의심해서. 미안할 것 없어. 걱정했을 거야. 박문수는 재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위험해요. 아직 할 수 있어. 나이가 많아도 성의껏 하면 되거든. 환자들이 때리잖아요. 오늘도 다치셨고. 그 사람들은 아픈 거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 박문수는 환자들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치매로 혼란스러워하는 것뿐이라고 말이지요. 그래도 가족이 걱정하는데 계속할 순 없어요. 재윤과 박문수는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이해하게 되었지요. 저녁 무렵 서희가 도착했습니다. 학원에서 급히 온 모양이었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서희야. 걱정 많이 했지? 서희는 할아버지 옆에 앉더니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잖아요. 서희의 말에 박문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셨듯이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울 차례예요. 재윤도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서희 말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이겨내야죠. 박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박문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이었지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아요. 그럴게. 미안했다. 저도 할아버지 도울 거예요. 방학 때 같이 요양원 가서 봉사할게요. 서희의 말에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지요. 재윤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가족다운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요양원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분간 쉬어야겠지. 그 다음엔 글쎄 함께 생각해보자. 박문수의 대답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느껴졌지요. 밤이 깊어가며 재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고. 이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박문수의 어깨가 나을 때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재윤과 서희는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봤지요. 약 먹는 시간을 챙기고 물리치료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깨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재윤아. 박문수는 예전보다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었지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경민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장이 야간 근무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경민은 최강우 이사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령 근로자들을 값싸게 부리면서도 제대로 된 보호 장비나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박문수 어르신처럼 다치신 분들이 더 계세요. 시민단체에 신고하려고 해요. 재윤은 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박문수는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요. 괜히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잖아요. 서희도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시면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박문수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김경민과 함께 노인인권단체에 신고했지요. 몇 주 후 요양원은 제대로 된 점검을 받게 되었고 근로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잘한 일이야, 아버지. 재윤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신 것이 말이지요. 박문수는 요양원 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지요. 공원 청소나 교통 정리 같은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무리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박문수는 만족해했습니다. 몸도 덜 힘들고 집에서 가까워서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푸른마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박문수가 돌봤던 환자들을 만나러 간 것이었지요. 박 선생님, 박문수를 기억하는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치매가 있으셨지만 박문수만은 기억하고 계셨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이 밤마다 자장가 불러주던 거 기억해요. 할머니의 말에 재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환자들에게 자장가까지 불러주셨다니. 서희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미술의 소질이 있는 서희가 그린 할머니 초상화였지요. 예쁘게 그려줘서 고마워, 아가야. 할머니는 그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김경민 간호사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곳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야간 근무자 숙소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어르신들 잘 돌봐주세요. 박문수는 김경민에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았다. 할머니들이 기억해 주시니까 아버지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재윤은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 했던 것이지요. 저녁 식탁에서 서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 봉사 가는 거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도 어떠세요? 나야 좋지. 하지만 너희들이 힘들지 않을까? 전혀 안 힘들어요.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토요일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윤은 미술 수업을 해드리고 서희는 어르신들과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지요. 박문수는 예전처럼 환자들을 돌보지는 않았지만 산책을 함께하며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밤마다 집을 나서지 않았지요. 대신 저녁에는 손녀와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보실래요? 그래, 서희야. 오늘은 뭐가 재미있었니?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 소리가 집안에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재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지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재윤은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희는 친구들과 놀러 간 후였지요. 아버지, 그동안 혼자 힘드셨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재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저도 이제 아버지를 진짜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존경해요. 박문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 재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박문수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재윤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서희는 밥을 짓고 식탁을 차렸지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요리하는 거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다. 재윤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해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야. 박문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박문수는 손녀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윤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힘들었던 지난 몇 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더욱 소중했지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서로 도우며.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밤이 깊어가며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윤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박문수도 자신의 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끙끙 앓았던 날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요. 이제는 당당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다고 썼지요. 부산 구도심의 작은 집에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앞으로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